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 2024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실 전망에 대한 글은 2023년 12월 중순쯤에 썼는데 이제야 올리게 되네요. 유튜브 시작이 조금 늦어서.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쓴 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내드리는 거고, 첫 영상 올리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지금 편집자도 없고 마스크 구리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컨셉을 점점점 바꿔 나갈 건데 아직은 조금 어설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조금씩 발전하고 편집도 하고 마스크도 멋있는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여러분 당연히 우리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워렌 버핏도 그러고 하워드 막스도 예상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예상에서 그분들이 쓴 표현의 predict인데요. predict는요 아시겠지만 접두어 pre 앞서다, dict, dictate 이런 데서 쓰이는 동사인데요. 미리 결정하다, 예측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예단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여러분 예상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야 2024년에 경기 침체 온대, 야 다 팔아 빨리 나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까지 하지 말라는 거고, 예상은 많이 해보고 전망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뭐가 오를지 저희가 계속 나오는 지표들, 데이터들 보면서 판단 내려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투자합니다. 자, 근데 전망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미국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제가 미국 시장을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지금이랑 굉장히 달랐거든요. 이 변화들은 다 코로나 이후에 나온 변화들인데, 옛날엔 여러분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럼 실적이 나온 날부터 그 다음 실적 나올 때까지 무난히 잘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들이 나오고 미리 반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와도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한국 시장이 사실 이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예민하게 시장에 반응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조금 더 예민해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 시장 투자하기 솔직히 좀 더 어렵긴 한데 이런 경향성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2020년 코로나 때 파월이 양적 완화하고 기준금리 엄청 내리면서 어때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고 정말 시장 잘 갔어요. 언제까지? 2021년까지. 근데 너무 풀었어. 그래서 2022년부터 여러분 75bp씩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75%씩 계속 올렸어요. 0.75요. 원래 0.25가 최소 단위거든요. 근데 0.75씩을 3번, 4번 계속 올리다 보니까 2022년 주식시장 어땠어요, 여러분? 1년 내내 빠졌습니다. 신기하죠? 엔비디아가 그 잘 나가는 엔비디아가 2022년에는 여러분 반토막이 났었어요. 2023년은 어땠나요? 여러분 아직도 이 기준금리,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경제 변수들이 어땠어요? 다 좌지우지했어요. 2023년 어땠어요, 여러분? 이제 물가 잡히나? 잡히는 거 아니야? 기준금리 이제 다 올린 거 아니야? 하다가 그래도 계속 조금씩 올렸고, 이제 연말에 돼서야 어땠어요? 한 지금으로 오늘이 1월 3일이니까 저번 달 한 두 달 정도 11월 초부터 야 이제 기준금리 다 올린 거야, 내년에 물가 잡히고 기준금리 내린다 라는 걸로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왔었죠. 어때요, 여러분? 그냥 진짜 최근 한 3년은요 거시경제 변수, 페드, 파월 의장 혹은 연준 이사들이 하는 말, 거시경제 변수들이 진짜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다 좌지우지했죠. 예전에는 여러분 실적이 잘 나오면 그냥 잘 갔어요. 근데 그때는 뭐야? 물가가 안정되고 기준금리도 굉장히 약간 시장 우호적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복잡할 거 없었어. 그냥 실적 잘 나오는 놈들이 갔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3년 동안 움직임, 거시경제 변수 영향력은요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 얘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그래도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선별적으로 가는 시장이야, 잘 골라야 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항상 24시간 365일 몇십 년 동안 계속 선별적으로 고르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래도 올해는 확신할 수 있지만
확신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인플레이션 잡힐 거고요. 언젠가는 금리 올해 안에 낮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조금씩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 코로나 이후의 과정 속에서 어때요? 파월이 정말 유명한 얘기, 정말 아마 제 생각에 역사에 기록될 것 같은데 뭐라고 했죠? Inflation is transitory. 일시적이다, 인플레는. 물가 상승 잠깐이야. 별로 오래 안 가. 어땠어요, 여러분? 개오래 갔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지금 올랐습니다. 심지어 디플레이션. 물가가 안 올라서 문제인 일본도 인플레가 조금 왔을 정도로 정말 오버해서 많이 인플레이션이 왔었고요. 그 속에서 어땠어요? 페드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페드 의장에 대한 파월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시장 참가자들이 자기네끼리 트위터 날리고 그걸 더 믿어요. 페드 의장 말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조금 시장 잘 본 뭐 작년 11월 12월에 뭐 빌 에크먼 같은 사람이 야 10월에 어땠어요? 금리 5% 넘을 수도 있다. 저도 안 믿었어요. 근데 5% 진짜 갔었어요. 전 조금 뽀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페드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끼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반영성도 강해져요. 페드 말 뭐 모르겠고 내가 봤을 때 이럴 거야 하면서 미리 올리고, 그렇게 많이 올렸으니까 어때요? 많이 빠지게 돼요. 이거를 잘 이용해야 돼요. 엇박자를 잘 타야 돼요. 오바에서 올랐을 때 어때? 우리는 팔아야 돼요. 또 오바에서 개 빠지네? 그럼 그때 사야 되는 거죠.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S&P 500 지수에서 M7, Magnificent 7 혹은 뭐 빵기업, 마가기업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런 용어 좀 잘 기억해 두세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엔비디아,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S&P 500에서 상승률이 어때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한마디로 S&P 500이 500개는 아니긴 한데 거의 500개인 이 지수에서 이 7개 기업을 빼면 성장률이 거의 없었어요. 마이너스인 기업들도 3분의 1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업들이 다 해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들이라 보고요. 올해 전망, 우리 이번에 연초 연말 되면 맨날 내년 전망치 어때요? 증권회사들 막 밴드 주죠? 밴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코스피 2800이 맥시멈이고 2200이 뭐 미니멈입니다. 이런 식으로 밴드를 준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짝에 의미 없습니다. 그 예측하는 사람들도 아무짝에 의미 없는 거 아는데 이제 언론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또 자꾸 자랑 좀만 할게요. 제 채널이니까.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상고, 중하, 고고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뭐 유저여서 뭐 그래? 제가 여러분 제가 이제 스탁워커 인스타 계정 만들었는데 거기에 글을 다 쓴 것들을 캡처해서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얼마나 잘 봤었는지. 근데 올해 어떻게 보냐 스탁워커, 너는 딱 제가 요약해드리면 외우세요. 상저, 중중, 고저.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제 올해 2024년을 보는 저의 전망인데 왜 그런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가부터. 물가 잡혀요 올해? 제가 보기엔 잡힐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잡힌다라는 의미를 좀 제대로 인식하셔야 돼요. 자, 디플레이션은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여긴 안 나왔지만 디플레이션은요 마이너스예요. 물가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무조건 안 좋다. 기억해두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디스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점점 내려가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5%였다가 4%였다가 3%였다가 이런 게 디스인플레이션. 여기서 잡힌다는 건 디스인플레이션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키하다라는 영어 표현을 많이 쓰는데 끈적끈적거리는 거야. 끈적끈적거려서 얘를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데 안 떨궈지는 거야. 이게 영어식 표현이 한국어랑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물가는 지금 여러분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5.5%죠. 5.25에서 5.5%인데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근데 인플레이션이 CPI나 여러분 너무 얘기 길어질 것 같은데 페드는요 CPI도 보고요 PCE라고 두 가지 지표를 다 보는데 그 중에서 PC 지표를 더 많이 봐요. 2%대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11월 인플레이션이요. 근데 목표는 여러분
타겟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매년 2% 정도가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니고 연준이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목표는 매년 인플레이션 목표를 2%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왜 2%인지는 뭐 과학적 근거는 별로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예요. 디플레가 안 좋은 이유? 여러분 기다리면 내년에 TV 가격이 더 싸죠. 내후년이 더 싸질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지금 돈 써요? 안 써요. 기다리죠. 근데 인플레가 마일드하게 조금씩 오르면 어때요? 야 어차피 내년 더 비싸지니까 그냥 올해 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디플레이션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게 2% 정도를 목표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여러 가지 약간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가예요. 유가가 여러분 지금 한 배럴에 $70 정도 하는데요. 지금 제가 그래프는 따로 가져오지 않았지만 $70 정도면요 코로나 이후로 거의 최바닥 수준입니다. 이 유가가 낮게 유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고 있었어요. 2023년에. 근데 2024년에 모종의 이유 때문에 지금 후티 반군이랑 이란까지 개입한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튀게 되면요 여러분 물가도 조금 오를 수가 있다. 여러분 물론 CPI나 PC의 근원 CPI, 근원, PC라는 게 있어요. 유가와 음식료 이런 약간 이 두 가지가 약간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얘네를 제외하고 보는 걸 근원 CPI, PC라고 하는데 이걸 제외하고도요 여러분 생필품에 석유로 만드는 것들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가 자체가 오르면 결국 전반적으로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유가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다가 안 잡힐 수도 있다. 유가는 지금 바닥이라고 봐야 된다. 오르면 올랐지 빠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좀 저는 좀 걱정인데요. 이제 10월 FOMC에서 이제 FOMC가 뭐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지 낮출지 이제 연준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건데 파월이 갑자기 비둘기파적으로 변했어요. 내년에 금리 낮출 거야. 물가 잘 잡히고 있어. 원래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야 물가 힘들어 안 잡혀. 언제까지 유지할지 몰라. 우리 계속 높게 갈 거야 라고 말하다가 10월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약간 심리는 파월의 심리를 봤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개고생했는데 야 나 잘했지? 라고 시장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조금 오바 같아요. 그래서 왜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여러분 미국 대선이 있죠. 파월과 바이든은 한편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월은 사실 공화당원이에요. registered, 그러니까 등록된 공화당원이에요. 당원이에요. 근데 트럼프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트럼프가 파월한테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겁나 했는데 파월이 안 들었어요. 야 너 개입하지 마. 원래 중립성이 있거든요. 독립성이 있어요. 파월 마음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너무 많이 했고 파월은 거절했고 그래서 파월한테 뭐라 했냐면 트럼프가 파월 너는 중국보다도 나쁜 놈이야 라고 했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파월은 재선을 하고 싶을 거고 바이든이 당선돼야 본인이 페드 의장에 다시 한번 재선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바이든을 위해서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 라는 의견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만약 이게 진짜라면은 저는 대실패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서 번즈라는 페드 의장이 있었는데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로 금리가 엄청 올랐었어요. 인플레이션이. 그때 아서 번즈가 이제 리처드 닉슨이라죠. 워터게이트, 통킹만 사건, 굉장히 약간 좀 뒤가 구린 대통령이었는데 이때도 아서 번즈한테 겁나 월가 애들이랑 언론이 금리 낮춰라 이 정도면 잡혔다라고 엄청 압박을 가해서 아서 번즈가 금리를 내렸고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산봉우리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게 더 높았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파월이랑 바이든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도 그럴까요 설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둘이 약간 짜고 그랬을 수 있는데 바이든 재선, 파월 재선임을 위해서 둘이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하면 물가 작살난다. 그러니까 파월이 이제 금리 낮췄어 더 내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요. 저는 그렇게 보면 진짜 대참전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계산에 따르면 이 계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제 계산에 따르면 1분기가
그러니까 지금이죠. 1월에서 3월, 뭐 한 5월, 4월까지는요.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요. 미국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경기가 약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기가 둔화돼서 성장률도 줄어들고 고용도 조금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분기만 그렇고 만약에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회복한다면, 여러분 경제가 좋아지면요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왜요? 물가에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고용이 강해지잖아요. 여러분들 100명 중에 50명이 일할 때 돈을 많이 쓰겠어요? 100명 중에 100명 일할 때 돈을 많이 쓰겠어요? 돈을 많이 쓰다 보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잘 사네, 좀 가격 올려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는요 경기 침체가 얼마나 세게 오냐, 그리고 고용이 얼마나 깎이냐에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페드의 맨데이트, 의무가 두 가지예요. 고용과 물가 관리. 근데 여러분 둘 중에서 고용이 조금 더 기준금리를 낮춰주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해 줍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야, 이거는 제가 또 작년부터 계속 1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없다고요. 경기 침체의 정의가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건데, GDP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1분기에 마이너스로 성장해야 돼, GDP가. 근데 2번 연속해야 돼. 그래야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경기 침체 언제요? 코로나 때겠죠. 밖에 나오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 경기 침체는 전 안 올 거라고 봐요. 경기 침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인데, 경기 순환 주기가 있죠. 잘 나가는 확장기가 있으면 고점 찍고 다시 수축기, 둔화기가 있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잘 나갔으니까 이제 떨어질 때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미 경기 침체가 온 것 같아요. 경기 순환 주기상으로는 언제? 2020년이에요. 그때가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였는데 하필 또 코로나가 터져서 겹쳐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주기는 이미 지났다, 주기상으로는. 그 다음에 또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는 사람들, 금리 상승 여파가 충분히 쌓여있다. 그렇죠. 우리 작년에 경제 생각보다 너무 세서 어땠어요? 금리를 많이 급하게 올렸어요. 아까 기준금리 0.75%씩 막 올렸다 그랬죠? 엄청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미국 기준으로 카드 연체율 늘고 있고요. 저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파산, 기업들의 파산도 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 봐라. 이런 거 보면 지금 금리 상승 여파가 거의 목전 끝까지 다 와 있다. 한국도 요즘 PF 부동산 때문에 난리죠? 이거 터진다. 경기 침체 온다. 제가 봐도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침체 2분기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건 뭐예요? 경기 수축, 그러니까 약간 둔화되는 거. 경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살짝 좀 떨어지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지 이게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장단기 금리 차가 있는데, 뭐 2년물과 10년채 금리 갖고 보는데, 여러분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돼요. 왜요? 장기적으로 오래 채권을 들고 있을수록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높아야 정상인데, 현재 단기채 금리가 더 높아요. 이게 역전이 되면요, 뭐 하비 칸벨 교수가 얘기했는데, 이거 역전되는 순간 침체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게 역전이 됐을 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을 때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엔 아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했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처음으로 연구했던 하비 캠벨 교수도 야 그거 아니야, 이번엔 아니야. 왜 역전됐냐? 제가 보기에는 파월의 실수, 인플레이션 때문이지, 과거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던 이유는 뭐냐? 경기 침체 때문에, 경기 순환 주기 때문에 역전된 것이지, 이번에는 뭐다? 인재다. 파월 책임이다. 페드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넌 경기 침체 안 온다고 봐? 네, 올해도 안 와요. 그러나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반기 정도까지는 경기 둔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경기 둔화 오고 다시 회복이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오는데, 페드는 이거에 둔화나 깜짝하지 않고 기준금리를 안 낮춰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급하게 기준금리, 뭐 정치적 이유든 뭐 월가의 압박이든 언론에서 지랄한다고 해도 파월이 빨리 내려주는 순간 저는 굉장히 큰 문제 생길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째 맞췄고요. 올해도 저는 조금 자신 있거든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채권 볼까요? 저는 이제 채권도 끝났다고 봐요. 여러분 이빌 에크먼이 작년에 10년채 금리, 여러분 제가 금리라고 얘기할 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준금리가 있어요. 이거는 페드가 FOMC에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죠. 뭐 2년물도 있고 10년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20년 있는데 보통 시장 금리를 그냥 금리 채권이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10년채를 말해요. 이해되시겠어요? 미국에서 거래되는 미국 10년채 트레저리 본드 10년채를 말해요. 이게 벤치마크고 이게 기준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금리 대충 말하면 뭐 말하는 거야? 기준금리야? 아, 그냥 뭐 벤치마크 10년째 금리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채권 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0년째입니다. 아시겠죠? 자, 5% 넘었을 때 저는 TMF 말해버렸네. TMF, ETF 20년째 기준금리 채권 금리였는데 5% 넘었을 때 금리가 5% 넘었을 땐 사라고 추천드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채권은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내려가고 둘은 역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자, 매력도가 떨어졌다 뭐예요? 내가 채권을 들고 있어. 금리가 올라가. 그럼 어때?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손해죠. 결국 채권은 언제 좋아요? 금리가 하락할 때 좋은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맞죠? 아니 선생님, 스타워커님,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미국에서 내린다면서요. 근데 왜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썼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면, 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채권 매력도가 떨어진 이유, 약간 아쉬운 이유는 뭐냐면요, 2023년 말기에 5% 찍고 지금 여러분 3.7%까지 10년치 기준이죠. 말 없으면 3.7%까지 너무 훅 떨어졌어요. 5%에서 3.7%까지. 여러분 채권 기준으로 요 정도면요 정말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럼 채권의 가격은 어땠어요?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반비례 안 됐죠? 채권의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리 하락이 너무 빨라요. 너무 개오바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월가에서는 2024년 3월부터 금리를 낮출 것이고 6번, 7번 매 FOMC부터 계속 낮출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다 반영해 놨거든요. 그래서 10월 말부터 거의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 시장금리, 미국 10년째 금리가 하락은 이제 없을 것 같고 오를 일만 남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지금 10년째 금리로 적절한 수준의 금리 수준은요 4%입니다. 4% 혹은 4.1%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4.2, 4.3 갑자기 또 올라가 버려. 그럼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금리가 너무 오바해서 올랐네, 내려갈 일 남았네. 그때는 다시 또 채권이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 작년 11월, 12월에 느꼈는데 10년째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TMF 같은 TLT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는 또 3배짜리 좋아하니까 TMF로 말씀드릴게요. TMF 가격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TMF 오른 거랑 그 다음 또 3배짜리 FNGU나 SOXL 오른 거 한번 보세요. 뭐가 더 많이 올랐을까요? SOXL, FNGU, 불츠 이런 게 훨씬 많이 올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매력적인 구간에 주식도 같이 매력적으로 바뀌는데 그 구간에서 M7 주식들 SOXL이나 불츠나 FNGU가 훨씬 많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채권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채권 말고 굳이 M7 하면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굳이 나는 채권이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지 않다 2024년은. 그 다음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뭐죠? 불확실성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기준금리 상승은 끝났어요. 끝났어. 이건 확실해. 그럼 이제 내려오거나 플랫하거나 둘 중 하나야. 둘 다 주식시장에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조금 고난이도인데 이제 페드 인사들이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이제 기준금리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시장금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시장금리들이 대신해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조금 그 소리가 아쉬운 게 여러분 시장금리는 언제나 오르고 내릴 수 있어요. 기준금리 같이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돌릴 가능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도 참 한심하죠. 민주당 공화당 싸우느라 예산안 통과를 못해서 임시 예산안으로 통과시켜놨어요. 좀 있으면 그거 다시 재협상해야 되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임시로만 넘겨놓고 할 거야? 1년 내내 이럴 거야? 그럼 어때요? 미국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요 두 가지 요인이 이제 제가 보기에 시장금리가 오를 가능성이고요. 기준금리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10년째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도 빠질 수 있다. 빠졌을 때 그때는 우리 사야 돼요. 왜? 그것들은 제가 보기에 일시적인 요인들이니까요. 그래서 채권은요, 제가 보기에 올해는 이제 채널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플랫하다 이렇게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기만 하거나 채권이 플랫하거나 떨어진다면 주식엔 무조건 좋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자, 여러분 1분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둔화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오바에서 빠져있는 금리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조정 국면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1분기에 약간 조심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오늘 1월 3일이거든요. 근데 1월 2일부터 벌써 제가 말하는 국면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10년째 미국 10년째 금리 한번 보세요. 지금 3.8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3.9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국면이 벌써 나오나? 솔직히 저는 1월 말 정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미국 시장이 정말 빨라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분기부터는요. 이제 또 이 정도면 됐잖아. 기준금리 내려갈 거야. 하면서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6월에 낮출 수도 있을 것 같고요. 6월에 한번 낮추면 그 다음에 조금 패스하다가 나중에 낮출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예로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뜻이 뭐예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때 주식시장도 한번 빠지고 갔어요. 야, 시장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한번 빠지고 갈 것 같아. 라고 이번에도 예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뭐라고 하시냐면 원래 금리 낮출 때 원래 시장 한번 빠졌어.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안 빠질 것 같아.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시장이랑 아예 제가 다른 뷰거든요. 다 좋게 봐 요즘 시장. 근데 저는 1월 1분기 안 좋게 본다고. 조정 올 거 시게 올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요번에는 지금 이 세게 오는 조정 국면 때문에 막상 금리 낮추면요 요번에는 안 빠질 것 같아. 지금 면역주사 한번 맞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이해 되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멤버십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진짜 딱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야 이거 금리 너무 빨리 빠졌어,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1분기에 경기 둔화가 돼. 경기 둔화가 되는데 시장 금리는 조금 올라가. 그러면 주식시장 박살납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페드 인사들이 아마 인터뷰할 거야. 야 우리 시장아, 너네 지금 너무 오버했어. 우리 기준금리 그렇게 빨리 여러 번 안 낮춰줄 거야. 말하면요, 처음에는 시장 인사들이 저 뻥이야 안 믿을 거야. 왜냐면 페드에 대한 불신이 커 지금. 근데 반복될 거예요. 2월 갈수록 야 진짜 안 내려주나 3월에? 왜 진짠가 봐 하다 이제 닉 티밀하우스 같은 기자들이 나와요. 이제 페드 내부 인사들과 친해갖고 약간 이 기자가 내부 정보들을 슬쩍 흘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딥 트로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자 티밀하우스 같은 기자들이 이제 나와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데 이제 야 3월에 안 한다는데? 야 생각보다 내부 분위기 보니까 너네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매파적이던데? 이런 식으로 슬쩍 흘려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 다시 정리해 줄게요. 1분기 경기 둔화, 금리 너무 빨리 낮춘 거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페드 인사들 심지어 파월까지 야 3월에 안 낮춰줘, 시장 니네 너무 오바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시장 작살납니다. 전 이걸 1월 말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2일이나 2월 어제도 엄청 빠졌어. 엑소엑스에 10% 빠졌어. 10% 하루에. 그리고 오늘도 지금 선물 시장 보니까 살짝 빠지고 있던데, 제가 말한 이 시나리오가 이거 12월 중순에 말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어렴풋이 살짝 약간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지금 말한 제 페드 인사들 이제 나오고 고용도 슬슬 안 좋아지는 거 보고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점점점 빠질 거야. 그래서 1월 말에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 살짝 페이크야. 빠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르륵 조금씩 빠지다가 1월 말까지 계속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말한 이 구간이 나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올해 주식 좋게 본다며. 네, 바로 이 국면만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3번 보시면 주가는 이거 조금 별로 어렵지 않아요? PER 곱하기 EPS예요. 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때요? PER도 높아지고 EPS도 높아져야 되죠. 이게 뭔지는 따로 공부 한번 해보세요. PER은 여러분 valuation 혹은 multiple per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식을 내가 얼마나 좋게 보냐. 뭐 PER 17배를 줬다, 50배를 줬다 이렇게를 말한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PER이 좋으려면 어때야 돼요? 시중에 돈이 많아야 돼요. 다른 말로 뭐야? 기준금리가 낮춰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6월이든 9월이든 기준금리 낮출 거라고 했죠? 올해 기준금리 낮춰줍니다. 그럼 어때요? 점점점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PR이 좋아질 거예요. 밸류에이션 좋게 주니까 PR 커지죠? 주가 올라가요. 자, EPS earning per share죠. 주당 수익이죠. 자, 한 주당 돈을 얼마나 버냐인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했죠? 1분기 혹은 2분기까지가 경기 둔화했죠. 그럼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가 어떻겠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어때? 연말로 갈수록 EPS도 오르고 PR도 올라. 그럼 어때? 주가는 스카이로켓팅, 약간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 갈수록 좋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 상저. 이제 이해되세요? 1분기 한번 돌려야 돼. 이거 한번 조정 국면 와야 돼.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하면서 연말로 갈수록 올라갈 것 같다고.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결론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럼 뭐 사야 돼? 여러분 저는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M7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여러분 어때요?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이에요? 오바예요? 아니요, 정말 좋은 기업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이고 돈도 잘 벌고 현금 흐름 좋고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왜 한국어 생각이 안 나냐? Ahead of the curve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선도자. 시장에서 뭔가를 하면 얘네가 처음 하죠. AI도 그렇고 뭐 SNS도 그렇고 얘네가 다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죠? 얘네는 돈도 벌어. 꿈 주식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요 그냥 앞으로 계속 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얘네 말고 딴 걸 굳이 해야 될까? 약간 전 이 정도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얘네 또 사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하죠. 우리는 삼버리지니까 비쌌을 때 사면요 우리 개고생합니다. 어제 SOX가 10% 빠졌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여러분 금리가 상승했을 때 작살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금리가 떨어진다며. 그럼 누가 좋아? 중소형주. ETF로 말하면 TNA가 있죠. 이런 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업체. 제약업체들은 약간 좀 꿈으로 먹고 산 애들이란 말이야. 물론 한국 제약업체들이 더 그런 감이 있지만 얘네도 조금 대표적인 금리 상승 피해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7 중소형 제약업체 얘네만 갖고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타이밍을 좋게 사자. 이제 멤버십 들어오면 이제 타이밍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멤버십에 대한 영상은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외우세요. 상저 중중하고 제가 보는 그림 올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솔직히 제가 자꾸 자화자찬하지만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올해도 저는 조금 자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 돈 조금 쭉 뽑으려면 상반기에 타이밍 잘 보고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4년 주식 전망 사실 이거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정이 오나 벌써 오나 약간 급해갖고 빨리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어떤 게 좋은지 조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타코코였습니다.